구독자 여러분, 삼진 아웃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구 경기에서 파생된 말인데 일상에서는 3번의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기회가 박탈되거나 기회가 소멸된다, 이런 뜻인데요. 이런 의미에서 3가지 사건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제가 이 3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 딱 한 인물이 떠오르실 텐데요. 자, 일단 나열해 보겠습니다.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기무사 계엄령 사건. 자, 누가 떠오르시는지요? 이 3사건에는 공통점들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공통점은 문재인이 직접 수사를 지휘한 사건, 즉 사건을 다시 수사해라 라고 명령했던 사건들이었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 3사건 모두 무죄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사건들입니다. 오히려 죄를 밝히기보다 무리한 죄 수사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거나 엉뚱한 사람이 영웅이 돼서 결국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도 이들 사건의 여지는 계속되고 있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윤지호는 지속적으로 그 신빙성을 의심받았고 결국 후원금 문제 등으로 인터폴 수배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런 수사들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나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인물은 다름 아닌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였습니다. 김종민 변호사는 전 순천지청장까지 올랐던 인물로 지난 조국 사태에서도 꾸준히 자기 목소리를 내었던 그런 사람인데요. 당시 김종민 변호사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 입 닫고 있는 사회 지도층 등을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그런 김종민 변호사가 이번엔 문재인을 직접 겨냥했는데 김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휘한 3건의 수사가 전부 무죄 또는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고 지적하면서 3타수 무안타, 삼진 아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문재인을 직접 겨냥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형사사법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극히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 대통령이 직접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수사 지휘를 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난 3월이었죠. 난데없이 문재인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고 장자연 씨 의혹 및 버닝썬 사건 등 이른바 장학선 3개 사건에 대해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검찰 과거사위는 예정된 활동기간을 2달이나 연장했고 검찰은 수사단까지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법정에선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부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별건으로 기소했지만 이런 결과는 6여 년 전 수사 결과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김 변호사는 김학의 차관의 부적절한 행동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면서도 수사 기록도 보지 않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함부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법원 판결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존중할 생각이 없다고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이어갔는데요. 김 변호사는 오히려 법원이 깊이 있는 심리 끝에 무죄 판결을 내린 사건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 하니 공수처가 생기면 생사람을 잡아도 여러 잡을 판이라며 정치적 표적이 되면 여지없이 죽여버릴 공수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대통령의 수사 개입 등은 위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이 다시는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수사 지휘하는 위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데 아닙니다 하면 당장 항명이라는 소리를 듣기 마련이고 인사조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사소한 것이라도 대통령 관심사항이라면 철저히 챙기기 마련인데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수사 지휘한 사건을 불기소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대통령 관심사항의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해 검찰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하게 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에게도 충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짧지만 후배 검사들이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할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 변호사는 아무리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휘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찰의 책무는 검은 것은 검다 하고 흰 것은 희다고 해야 한다. 검은 것은 검다고 하고 흰 것은 희다고 해야 한다. 단순한 진리지만 좀 곱씹어 봐야 할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 전부터 북한 김정은의 군사 행보가 자주 눈에 띄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황해도 남단의 창린도 백년도에서 불과 4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김정은이 해안포 사격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북한 매체를 통해 먼저 알려지면서 그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북한의 군사훈련 활동의 일환을 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왜 그날이었는가 시기적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듯한데요. 이날은 연평도 포격 9주기가 되는 날이었고 한 아세안 회의 개막식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은 이 행사에 김정은을 초청하려고 친서까지 보냈지만 결국 철저히 무시를 당한 바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의 포사격 사실이 보도되자 우리 군은 처음으로 북한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와 초대형 방사포 시험에도 합의 위반이 아니라던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합의 위반을 인정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유독 이례적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을 인정했지만 비판 여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남북은 NLL 일대 서해 135km 구간, 동해 80km 구간에서 해상 적대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북한이 합의를 깨고 도발과 적대 행위를 했다고 했지만 국방부는 북한 매체의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 발표가 없었습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가 보도하니까 마지못해 얘기했다는 건 당연히 국방부가 북한 눈치를 보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이유로 여론이 악화가 되자 결국 국방부가 오늘 군통신선을 통해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북한의 해안포 사격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강력한 항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히면서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구두로 전하고 곧이어 정리된 입장을 담은 문서를 팩스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이 이례적으로 북한에 항의의 뜻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제는 우리 군이 언제 북한의 도발 사실을 인지했는가 이것에 더해 정보를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었나라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인데 일단 군은 이날 북한의 창린도 도발 사실에 대해 특수 정보를 통해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 정보는 일반적으로 신호 정보와 도감청 정보를 뜻하는데요. 군의 설명이 맞는다면 실시간으로 북한의 서해 평화 수역 내 도발을 알았던 셈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군이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군은 이날 북한에 대한 유감 선명을 기자들의 질문이 있고 나서야 발표했는데 이와 관련해 군 고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 했느냐라는 질문에 적절히 판단해 처리하려고 했다라며 두리뭉실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야당에서는 군이 도발 사실을 아예 몰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측은 우리 군은 북한의 해안포 포문 개방 및 발사 사실을 적시에 인지하지 못했고 북한의 발표가 없었더라면 발사 지점조차 특정할 수 없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전문가들은 이날 북한 김정은의 도발에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았지만 두 가지 정도의 해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백령도 코앞까지 와서 사격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도발 행위로 갈 수 있다는 위협 한 가지와 또 다른 하나는 임의의 시각에 전투 동원을 언급한 것은 연평도 도발 때처럼 국지 도발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북한의 9.19 합의 위반을 인정한 날 문재인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북한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인 아세안의 포용 정신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분명 이 자리에서 참석한 해외 정상들도 북한의 도발 소식을 들었을 텐데 문재인이 저런 말 하는 것을 보고 해외 정상들은 과연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북한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면서 북한 주민 2명은 왜 사지로 내몰았는지 면전에 대고 누가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공수처 법철회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등을 주장하며 단식을 시작한 지 7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지난 20일 단식에 돌입한 황 대표는 청와대와 국회를 오가며 투쟁을 시작했지만 3일째로 접어든 지난 22일부터는 청와대 인근 임시 텐트를 마련해 철야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꼿꼿이 앉아서 투쟁했던 황교안 대표가 지난 23일 저녁부터는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져 농성장을 찾은 인사들의 접촉까지 최소화했고 주로 자리에 누워 지내기 시작했는데요. 황 대표와 접촉한 인사들에 따르면 기력이 많이 약해져서 앉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당 2중대, 3중대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어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황교안 대표를 찾았습니다. 황 대표를 찾은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매우 안타깝다는 모습을 연출했지만 그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므로 그때까지는 사법개혁안과 함께 선거법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다잡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표의 단식의 의미를 깎아내리고 곧 시작될 국회에서의 대치를 대비한 여론전도 한창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어준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5일 만에 건강 이상설이 나오는 건 좀 빠르신 것 같다라며 진행자인 김어준과 마치 조롱하듯 희낙낙거렸고 이 정권 들어 친문방송으로 전락해버린 공영방송 MBC는 난데없이 시국 현황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국민의 67.3%가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에 공감하지 않았고 28.1%만이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현 정권과 유리한 여론조사를 내놓는 리얼미터도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의 지지율이 일주일 전보다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담입니다만 이런 여론조사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냐면 여러분 지소미아 이슈가 정점에 다다랐을 때 지소미아를 종료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점들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어제 MBC가 발표한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70.7%가 잘한 결정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과 일주일 정도 만에 국민 여론이 확 뒤집어졌다는 건데 국민이 이상한 건지 여론조사 기관이 이상한 건지 참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혼란스러웠던 당내 분위기도 어느 정도 가라앉으며 의원들도 하나로 뭉치는 분위기이고 지지층들도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저지라는 깃발 아래 결집할 양상을 보이자 청와대가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제 두 가지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한 가지는 청와대 정무수석도 아닌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그것도 문자 한 통으로 제1야당 대표의 농성장을 자진 철거할 것을 요청, 아니 협박을 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청와대 앞 집회 현장을 해산하기 위한 경찰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어제 보도된 바와 같이 청와대 김광진 정무비서관은 정무수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국 안의 정경심의 입장문을 자신의 SNS에 게재해 논란이 일었던 김광진 정무비서관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 농성 천막을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는데요. 첫째, 제1야당의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한들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둘째, 김도읍 비서실장의 카운터 파트너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자, 그런데 노영민은 어찌된 일인지 엎드리면 코 닿을 만한 가까운 거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정무수석도 아닌 정무비서관이 제1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 천막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낸 것은 노골적인 무시 행태가 아니고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그것도 완전한 모양새를 갖춘 텐트도 아니고 그저 바람막이 역할로 사용하고 있는 임시 텐트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에 계셨거나 혹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청와대 인근에서 문재인 하야를 기치로 내걸고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 경찰이 갑자기 강제 해산 및 강제 철거에 돌입하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까지 청와대 앞 철야 노숙 농성은 54일째였고요. 이보다 앞선 한기총 천막 농성은 169일째나 됐는데요. 갑자기 경찰이 소음 민원을 핑계로 현장에 인원을 투입하면서 경고 방송을 했고 강제 해산을 위한 명분을 쌓는 그런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이게 정의용 등 청와대 관계자 입에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인데 너무하는 것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경찰이 바로 움직인 거라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청와대 인근에는 문재인 하야 집회 말고도 수많은 집회가 열려왔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다소 있다는 보도들은 종종 있어 왔지만 갑자기 특정 집회를 문제 삼으며 경찰이 해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어제 청와대에 출동한 경찰들을 보면서 얼마 전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강제 철거 현장에 쓰라린 아픈 기억이 되살아났는데요. 당시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에도 문재인이 국무회의에서 우리공화당 천막과 관련해 경찰 대응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책한 뒤 바로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형평성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서울시는 1700일 넘게 광화문 광장을 무단 점거한 일부 세월호 천막에 대해서는 변상금만 물렸고 최근 5년 새 노조와 좌파 단체들이 10차례나 넘게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노총 천막은 정부 서울청사 옆 세종로 공원을 2년째 불법 점거 중이었고 청와대 앞 천막은 구청이 철거를 해도 금방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법을 어긴다 한들 정부가 문제 삼지 않은 걸 알기 때문이었는데 오히려 민노총 천막을 철거한 구청 직원들이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불법들은 모두 모른 척하고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해서만 법을 집행하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꼭 이런 집회와 관련한 일이 아니더라도 이 정부에선 경찰이 불법 폭력 현장을 방치하는 일이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국회에 쳐들어가 담장을 무너뜨리고 시민을 폭행했는데도 하루도 못 가 풀어주었고 민노총에 강금 폭행을 당한 기업 측이 살려달라고 6차례나 112에 신고했는데도 주변을 맴돌기만 했습니다. 공무원이 경찰 80명이 보는 앞에서 민노총에 뺨을 얻어맞기도 했고요. 건설 현장에서 노조가 서로 자기네 사람을 쓰라며 야권 난투극을 벌여도 경찰은 뒷짐만 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민노총이 법 위에 군림하고 법을 짓밟아도 경찰은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왔고 청와대 관계자라는 사람들은 물론 문재인 또한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와 경찰이 유독 정치적 상대 진영에 있는 반정부 시위에는 도끼를 품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저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정권을 빼앗기고 야당한다는 게 이렇게 서글프고 힘든 일인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간은 미처 몰랐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우리 우파 진영이 옛날에 얌전만 떨고 행동하지 않았던 그때 그 모습의 우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제 경찰의 강압적 태도에 현장에 계셨던 시민들께서는 더욱 결의에 찬 모습으로 대응하셨고 우리공화당도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강행 처리 반대를 내걸고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천막 100여 개를 설치할 것을 천명하면서 본격적인 투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각종 우파 시민단체들도 힘을 보태는 모습이 역력한데요.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과 대립각을 세웠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한국당도 총동원령을 내려 국회를 둘러싸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국당의 총력 연대 투쟁을 제안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서로 비판하고 싸울 땐 싸우더라도 큰 대의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고 또 그런 투쟁으로 인해 투쟁의 성과가 나온다면 큰 보람을 느끼고 동지애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그리고 시민단체 세력이 똘똘 뭉쳐 조국을 몰아내고 지소미아 연장을 성취했듯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반드시 막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우리공화당 조원진, 홍문종 대표 그리고 수많은 시민단체 리더들이 각자가 가진 기득권을 잠시 내려놓고 투쟁에 전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공수처법과 선거법이 통과가 되고 이해찬이 말한 것처럼 20년 좌파 정권의 장기 집권이 현실화가 되면 그때 이 시대를 살았던 우리가 이 두 개 법안을 막아내지 못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된다는 위기의식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 이능고, 김화랑 전국학생수호연합 대표가 저번 주말 정교조와 조희연 교육감에 항의하며 삭발을 거행하는 모습입니다. 이 어린 고등학생마저 자기가 짊어진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우리 어른들이 가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부디 20년 뒤, 30년 뒤 지네들끼리 티격태격 싸우다가 좌파 정권 장기 집권에 초석을 제공한 어리석은 우파들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